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원 갇힌 그 솔루션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제 에너지가 이제 n 제곱에 이렇게 비례하는 이런 걸로 나왔는데, 뭐 3차원이 되면은 뭐 nx, ny, nz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 경우에 그러면 nx와 nx, ny, nz가 예를 들어서 0, 3, 4인 경우하고 0, 0, 5인 경우하고 에너지가 같으냐, 그런 질문인데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3제곱, 4제곱 한 거랑 그냥 5제곱 한 거랑 같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에너지는 같은데, 그럼 각각 그 에너지를 주는 그 상태 함수들은 다른 거지, 모두가. 그죠? 하나는 0, 3, 4고 하나는 0, 0, 5니까. 상태가 다른데 같은 아이겐밸류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그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앞으로 할 얘기와 관련해서 좋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현상은 그건 현상도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직전까지 했던 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풀어본 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지금 예로 보여드린 거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 직접 슬라이드를 제가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다시 한번 그 손으로 따라가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좀 이게 그 연결이 되는데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이런 걸 내놓고, 그러니까 물리 이론에 무슨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론이면 이론인 건데 그걸 왜 또 해석까지 하고 난리냐, 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만큼 양자역학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이해예요. 양자역학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정통적인 이해. 이제 어떤 물리계가 있으면은 그 물리계의 모든 정보는 파동함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웨이브 펑션에. psi x에. 그리고 우리가 이 물리계에서 뭔가 물리량을 측정을 하려고 해. 운동량이든 에너지든 각운동량이든 그걸 측정하려고 하면 그 관측 물리량 A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뭐 주로 미분 연산자. 그리고 O-햇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 연산자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은 이 연산자가 있으면은 그 연산자에 대한 고유 상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어떤 고유 상태, 그 phi n이 있으면은 phi n에 대해서 연산자 O를 작용했을 때 이런 아이겐밸류가 튀어나오는, AN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가 튀어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고유치 문제로 풀 수 있는 어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풀면은 고유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인데, 이게 이제 그 특별히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에 대한 이 그 고유 방정식이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H hat psi가 psi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운동량이나 다른 양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그 방정식을 풀면은 그 연산자에 대한 고유 상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고유 상태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관측 물리량, 여기 이 연산자에 상응하는 관측 물리량의 그 관측 물리량을 그 값을 내주는 그 값이 관측 물리량의 AN이라는 값을 내뱉게 되는 어떤 그런 고유 상태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파동 함수는 임의의 파동 함수는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보통 고유 함수가 앞에서 봤듯이 이게 그러니까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기저로 작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고유 상태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선형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솔루션이 되겠죠. 사이엔 하나가 솔루션이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래서 연산자가 뭐 특별히 뭐 좀 약간 수학적인 제한 조건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 허미션 오퍼레이터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그 선형 결합을 한 것도 다 이제 솔루션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자 상태가 이런 식으로 그 가능한 모든 이 물리량 A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고유 상태의 선형 결합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요렇게 돼 있는데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상태가 이렇게 선형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개의 상태 중에 딱 하나의 상태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번째 예를 들면 M번째 고유 상태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럼 그 M번째 고유 상태에 해당하는 관측량이 있죠. A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양자 상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A라는 양을 관측을 해서 AM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AM이라는 값을 얻었다는 거는 이 양자 상태가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N번째 고유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선형 결합이던 것이. 갑자기 변해버리고 이때 이 확률이 이 CN의 그 복수 제곱으로 주어진다. 라는 게 이제 보른의 확률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보른의 확률이.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컬랩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파동함수가 가능한 고유상태 선형결합으로 쭉 있는데 그러면 고전역학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에너지라고 해봅시다. 에너지가 이 상태가 그 박스 안에 어떤 입자가 있을 때 걔가 가질 에너지는 그냥 초기 상태로 다 정해지는 거죠. 고전역학에서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가능한 고유 상태, 에너지 고유 상태 선형결합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에너지, 뭐 E1의 값을 가질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지, 확률. 이 계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어떤 E1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측정해서 E1을 관측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형결합으로 있던 파동함수가 1번이라고 하는 고유 상태로 그냥 이렇게 컬랩스 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코펜하겐 에색의 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가장 그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목이에요. 측정 가설이라고 하는. 측정을 하면은 중첩되어 있던 상태 함수가 그냥 관측 물리량을 주는 하나의 상태로 이렇게 뭐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데 컬랩스를 붕괴를 하고 우리가 아는 건 그렇게 붕괴할 확률만 안다. 그 확률은 여기 이제 대신에 이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산수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관측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A라는 관측량에 대해서 파동함수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해서 M이라는 어떤 그 상태로 고유 상태를 얻었어. 그러면 AM이라는 관측량을 얻었죠. 그 확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고유 상태로 고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계속 A라는 양을 측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M만 내. AM만 계속 내요. AM만 계속 관측돼. 그 확률은 100%예요, 100%. 고유 상태에 있다는 거는.
처음에 관측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번 상태, 2번 상태, 뭐 100번 상태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관측을 딱 하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7번 상태가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A7을 봤어 우리가 관측에서 A7을 봤다는 거는 그 양자 상태가 phi7의 상태로 붕괴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붕괴된 상태는 이 파동함수가 고유 상태로 고착이 됐는데 그 뒤로 다시 A라는 물리량을 재면 그 다음에는 A7만 나오는 거예요. 뭐 A0, A100 이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A7만 100% 확률로 계속 관측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고유 상태라는 거예요. A만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A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B를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이래놓고 이 고유 상태를 다시 B에 대해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B에 대해서 다시 전개를 해야 돼. 얘를 A는 이거 phi m A라고 하는 거는 A라는 관측량의 고유 상태지 B에 대해서는 고유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B의 고유 상태일 수도 있어. 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B의 고유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B의 물리량을 관측을 하려면은 이거를 다시 그 B의 고유 상태로 다시 전개를 해야 돼. 다시 전개를 하면 이제 똑같은 짓이 반복되는 거죠. 이래 놓고 B를 관측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CNB의 제곱의 확률로 어떤 B의 물리량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이제 들자면 A라는 관측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C1A, C2A 이런 식의 중첩이 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각각의 제곱의 확률이 주어지는데 B라는 관측량은 이게 A하고 이렇게 베이시스가 다른 거예요. 베이시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A에 대해서 고유 상태에 있더라도 B에 대해서는 고유 상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이스가 바뀌면서 똑같은 이 그 상태를 다르게 전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고 기술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코펜하겐 해석이 나오니까 아인슈타인이 보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네가 안 봤다고 해서 다리 적이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측을 해야 중첩 상태가 없어지고 어떤 특정한 고유 상태가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달을 보기 전에는 네가 달을 보기 전에 저기 지금 달이 없다는 얘기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한 거예요.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봤던 이거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애. 이놈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에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어졌다. 이거는 사인 함수가 아니죠. 그냥 2차 함수잖아. x 1-l-x니까 2차 함수 여기 개수는 이거 노멀라이즈를 한 거예요. 제곱에서 적분해서 1이 나오게. 노멀라이즈인데 처음에 타임 제로일 때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그러면 시간 t가 지났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요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임의의 상태를 이 에너지 고유 상태로 전개를 해야 되겠지. 이걸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요거를 이 2차 함수를 이 사인 함수로 이렇게 풀이에 전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모르는 산수는 없어. 풀이에 전개 다 알잖아. 풀이에 전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CN이지, CN. CN은 이게 적분이죠. 여기 그 사이에다가 그 베이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CN이 튀어나와요. 이게 그 직교성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 계산도 뭐 사인 함수에 1차 함수, 2차 함수 곱해진 거. 이거 부분 적분하면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서 뭐 좀 해보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짝수일 때 제로고 홀수일 때 이제 난제로의 값이 이렇게 나와요. n 세제곱분 1로. 이거는 그냥 뭐 심플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어. 얘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 사인 함수를 이렇게 전개를 했어. 전개를 했는데 그 n이 짝수인 건 다 제로니까 1, 3, 5에 대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적분하면 돼. 그냥 이거 풀이에 전개를 한 거예요. 풀이에 전개를 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 상태의 홀수 번째 고유 상태들이 무한히 중첩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타임 디펜던스는 여기다가 그
E에 마이너스 ENT 요거만 붙여주면 되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주니까 이제 타임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 t가 지나면은 그렇게 요렇게 있던 애를 우리가 그 2차 함수로 있던 애를 시간 t가 지났을 때는 이런 사인 함수들의 그 홀수 번째 사인 함수들의 무한히 많은 중첩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이래놓고 뭐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확률은 이게 지금 그 파동 함수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체 전구간 적분에서 1이 되게 노멀라이즈를 하면 이게 사실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그 고유 상태로 전개를 했을 때 그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직교성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개수의 제곱이 이제 1이 되는, 그래서 이게 보른식의 그 확률이 되는 거예요. 관측했을 때 이 개수의 제곱이 복수 제곱이 확률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의 경우, 좀 전에 봤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 그 풀이에 전개한 그 풀이의 개수인데, 뭐 이걸 해보면은 뭐 이게 하여튼 뭐 1이 된다 그래요. 뭐 산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체크해보면 이렇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x, l 빼기 x 이 2차 함수가 시간 t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에너지 고유 상태로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1,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의 고유 상태들의 무한합으로 나와 있었잖아. 그죠? 홀수 번째 무한합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E1, n이 1일 때의 에너지를 가질, 그러니까 n이 1인 상태가 될 확률이 얼마냐?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을 했을 때. 그거는 앞에서 봤듯이 이거 그냥 개수, 그러니까 E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E1의 에너지를 가진다면 우리가 E1을 이제 관측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 psi n이 이렇게 그냥 phi 1으로 그냥 컬랩스를 해버린 거예요. 이 무한한 합중에서 그냥 phi 1만 남는, psi 1만 남는 거예요. psi 1만 남고, 그 풀어보면 이제 요거만 되겠죠. 요렇게 되는데, 이때 확률이 뭐냐면은 이게 이 개수, 앞에서 봤던 C1, 그것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99.8%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 확률이 첫 번째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함수가 x, l 빼기 x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게 사인 함수랑 모양이 되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랑. 그래서 첫 번째 그 고유 함수의 가중치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E2가 될 확률은 그냥 C2의 제곱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처음에 이렇게 그 2차 함수로 시작된 함수가 주어져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때 얘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에너지 고유 상태로 이제 전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기대값을, 이거는 뭐 평균값이지, 평균값. 에너지에 대한 평균값은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CN 제곱에다가 이 결국 확률에다 기대값 한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거기 에너지가 얼마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뭐 E1뿐만 아니라 그러면 E2, E3에 대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도 이제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E1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계속 다시 에너지를 재면 그 다음부터는 100% 확률로 E1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게 보통 그 양자역학을 하면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스테이트를 주고, 그러면 그거를 고유 상태로 전개를 해가지고 특정한 고유 상태가 될 확률이 얼마냐면 그 전개했을 때의 개수의 제곱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또 다른 베이스로 전개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이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얼마나 황당한가에 대해서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두툼 실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빛의 물리학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입자를 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구공 던지면. 그죠? 스크린 야구공을 던지면 이렇게 틈에 가까운 데 제일 많이 쌓일 거예요. 이게 입자이고, 파동은 빛을 쏘면은 이게 이제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겨. 가운데가 밝고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얘랑 완전히 다르죠? 입자냐 파동이냐 가르는 이게 중요한 구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물질파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전자를 쏘는데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 그랬지. 데이비슨 저머나 GP 톰슨의 실험에서, 그러니까 전자를 쏘았는데 이런 간섭 무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자가 물질파를 가진다는 가장 결정적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지, 이게. 그런데 이거를, 전자를 그러면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쏘아서 지들끼리 가다가 모종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쏘면 어떻게 될까? 하나씩 쏘아요. 하나씩 때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슬릿에 가까운 쪽만 이렇게 쌓일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여전히 하나씩 때려도 이런 간섭 무늬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는 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빛도 그래요, 빛. 포톤도 하나씩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리면, 굉장히 약한 빛을 이렇게 날리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 점이 안 찍힐 때는 이게 무슨 이 왼쪽인지 오른쪽이 구분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때려 하나씩 던져보면은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와. 간섭 무늬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데, 틈 하나를 막았어, 만약에. 틈 하나를 막아놓고 전자를 하나씩 날려요. 그러면 결과는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와. 당연히 한쪽만 지나가니까. 근데 아까 봤듯이 틈을 열어놓고 하면은 이런 간섭 무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전자가 날아갈 때 다른 쪽 틈이 열렸는지 막혔는지를 지가 아는 것 같단 말이지. 그죠? 얘가 이거 어떻게 알고 이 경우에는 여기만 놓고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로를 관측해서 전자의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슬릿에다가 이 두 틈 중에 이제 어느 쪽을 관통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관측을 하면, 그러면은 결과는 이래요. 간섭 무늬가 없어져요. 안 보면 간섭 무늬가 생겨요. 봤을 때하고 안 봤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 전자는 그러면 지가 관측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경로를 그러면 관측을 하고, 전자가 위쪽을 지나갔는지 아래쪽을 지나갔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추적을 하는 것과 여기 간섭 무늬 모양이 나오는 것,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여기 적용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전자를 쏘는데, 그래서 간섭 무늬가 이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요 이제 슬릿의 사이즈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요 크기를 D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이제 중심선이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어두워졌다가 이제 밝아지는 지점,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밝아지는 지점까지 각도를 세타라고 그러면은, 절반에 해당한 게 이제 2분의 세타에 해당하고, 우리가 여기 이제 빛을 쪼이든 어떻게 뭘 하든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쪽 여기서 나간 경로하고 여기 아래쪽에서 나간 경로가 파장만큼 차이가 나니까, 반파장의 정수배 차이가 나니까 간섭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 차이가 위상이 같으면은
보강 간섭이고 위상이 정반되면은 소멸 간섭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경로차 여기서 이렇게 간 경로와 여기서 이렇게 간 경로 그 차이가 여기 이만큼 여기 이제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만 빨간색 이게 경로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경로차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지금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요각이 세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경로차 위쪽 슬릿하고 아래쪽 슬릿에서 나가는 경로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D 사인 세타예요. D 사인 세타. 대략 이게 D 세타에 해당해. 그러니까 D 세타가 양쪽 슬릿에서 양쪽 틈에서의 경로 차이에 해당하는데 그 값이 이 값이 반파장의 정수배냐 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게 무늬가 어떻게 생기냐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대략 이제 하여튼 이게 람다가 되면은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여기 밝아지는 게 이것 때문이죠. 밝아지는 게.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온 게 반파장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밝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Y 방향에 대략 언서턴티가 대략 2분의 D죠. 그죠? 대략 2분의 D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지금 X 방향으로 봤을 때 이 X 방향에 지금 이 전자가 지나가는 운동량을 PX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이렇게 먼 거리를 PX로 날아갔을 때 이 Y 방향 운동량의 언서턴티가 그러니까 PX는 이제 물질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Y 방향의 언서턴티 PX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데 이게 저 멀리 갔을 때 이게 대략 이렇게 Y 방향으로 얼마나 이게 언서튼하냐 그 정도는 여기서 지금 PX에다가 대략 2분의 세타만큼 곱한 정도가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 언서튼티가 그러니까 처음 어둡게 나오는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적인 상황은 이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위쪽 틈을 지났는지 아래쪽 틈을 지났는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델타 Y에 대한 불확정한 정도를 2분의 D보다도 굉장히 작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전자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안다는 거는 뭐냐면 Y 방향의 uncertainty를 2분의 D보다 이 슬릿의 틈 간격의 절반 이게 2분의 D보다도 굉장히 작아야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잰다는 것은 델타 Y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2분의 D보다. 그런데 간섭 무늬를 본다는 건 뭐냐면은 간섭 무늬를 본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간 전자가 첫 번째 얘가 지금 첫 번째 간섭 무늬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요까지의 거리보다도 이 델타 P가 이게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멀리 날아간 전자가 이 첫 번째 어두워지는 첫 번째 무늬가 생기는 영역보다 더 크게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간섭 무늬가 안 생길 거잖아요. 언스턴티가 있더라도 얘는 이렇게 이까지 날아간 애는 적어도 첫 번째 어두워지는 영역까지는 안 가야 돼. 그래야 간섭 무늬가 보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Y 방향의 운동량이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간섭 무늬가 보존이 되려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델타 PI가 이거보다 이 첫 번째 무늬가 생기는 요 양보다도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4분의 H보다도 굉장히 작아야 돼. 그럼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Y 방향의 위치와 운동량을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면은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uncertainty하고 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uncertainty하고 이게 동시에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알게 되면 간섭 무늬가 파괴되는 거고, 간섭 무늬가 파괴된다는 거는 이 Y 방향의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간섭 무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간섭 무늬를 우리가 잘 봤다는 거는, 간섭 무늬를 봤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날아온 전자의 Y 방향의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언서턴티가 간섭 무늬의 사이즈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Y 방향의 운동량을 우리가 측정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Y 방향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델타 Y가.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 어디를 갔는지를 측정을 하면 간섭 무늬가 없어지는 거고, 간섭 무늬를 봤다는 것 자체는 얘가 어느 틈으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지, 불확정성 원리가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전자는 그럼 대체 뭐하고 간섭을 일으킨 거냐.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파인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전자가 두 틈을 동시에 지나갔다, 이 경우에. 그냥 동시에 지나갔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uncertainty 앞에서 봤던 불확정성 원리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간섭 무늬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 Y 방향의 운동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고, 그 말은 얘가 위치, 어느 쪽 경로를 갔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둘 다 동시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자기 자신하고 간섭을 일으켰다니, 전자 하나를 쏘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뭐 찬반이 되게 많은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거를 만든 사람들, 보어, 하이젠베르크, 뭐 보른, 파울리.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 이쪽도 뭐 아주 쟁쟁합니다. 일단 아인슈타인이 있었고,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나 드브로이나 막스 플랑크, 이런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슈레딩거가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 슈레딩거 고양이.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1935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슈레딩거가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사고 실험. 고양이가 있어, 박스 안에. 얘를 죽일 건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을 놔요. 얘가 이제 1시간이 지났을 때 이놈이 입자를 방출할 확률이 50%야. 그럼 여기 이제 입자를 만약에 방출하게 되면 여기 이제 검출기를 두는 거예요. 검출기를 둬서 입자가 방출되면은 이 검출기가 작동을 해서 망치를 움직여. 그래서 독병을 깨요. 그럼 그냥 죽겠지.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 1시간 안에 얘가 붕괴할 확률이 이제 50%,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뭐 물질이 있는데 얘가 지금 1시간 뒤에 붕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그런 거야. 이때 얘를 작동시켜서 망치를 움직이는데 독병을 깨고, 그러면 이제 그 슈레딩거가 질문했던 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고양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슈레딩거가 질문했던 거지. 고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고전역학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1시간이 지났으면은, 뭐 1시간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상자를 열어보든 열어보지 않든 그 전에 이미 초기 조건이 정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뉴턴 역학적인 동력학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냥 1시간 뒤에 고양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고전역학적인 세계관은. 그게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잖아. 초기 조건 정해지면은 결과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 그래서 관측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까보기 전에 이미 고양이의 생사는 결판이 나 있는 거예요. 결판이 나 있는 건데,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은 뭐냐면은 까보기 전에 고양이 상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어? 루트 2분의 1 살았다, 루트 2분의 1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루트 2가 들어간 거는 뭐 확률이 50%라 그 얘기죠.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고양이의 상태가 양자 중첩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사성 물질이 붕괴를 하는 상태와 붕괴를 하지 않는 상태가 중첩 상태인 거죠. 일단 정확하게. 그죠? 붕괴한다, 붕괴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중첩이 돼 있고,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원리가 만약에 그 거시세계에도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관측자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는 경우와 죽어있는 고양이를 보는 경우,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이 그 거시 상태들이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이제 붕괴하는 것과 이렇게 서로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는 상태, 그 다음에 그러면 관측자가 그 죽은 고양이를 보는 상태, 이것이 이제 서로 엮여 있는 그런 상태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근데 어쨌든 그랬거나 저쨌거나 하여튼 고양이만 놓고 보면 얘가 지금 살았다 죽었다가 하여튼 2분의 1씩 섞여 있는 이런 게 지금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에 고양이 운명을 모른다는 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슈레딩거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까가지고 관측을 한 결과 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면 고양이가 죽인 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생사를 모르는데 왜 괜히 봐가지고 고양이를 죽였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코펜하겐 해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사실은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 관측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애매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그 조작을 가하는 행위, 이런 걸 이제 관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러면은 양자역학이 어떤 의식을 가진 존재를 그러면 상정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거시 세계에서는 왜 중첩이 없느냐.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 고양이가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고 그런 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거시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성이라는 거, 클래시칼리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역학이 정말로 자연의 근본적인 이론이라면은, 그러니까 미시 세계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뭐 너네 말이 옳다 치고 그렇게 중첩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첩이 없는 거시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 어떻게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는 어쨌든 거시 세계에 살고 있고 뉴턴 역학으로 수백 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양자역학이 근본적인 레벨에서 맞는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서는 중첩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런 원자와 분자들이 뭐 10에 20몇 승 개가 모여있는 이 고양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지. 그런 중첩이 없이. 그런 고전성?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나요? 양자역학에서. 그 다음에 고양이 누가 죽였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의 답을 보면은, 관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좁게 보면은 이제 의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관측기구라고 하는 거시세계, 그 아까 망치가 달려있는 이런 그 방사성 물질이 입자를 내뱉었을 때 그걸 이제 감지하는 기계, 그 관측기구 자체와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걸 일단 관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 거시세계하고 관측을 하는 거시계하고 관측당하는 미시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시계는 일단 고전적인 물리학에 적용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고, 이거하고 양자계는 그냥 애초에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야.
설명이 안 되니까. 애초에 다르다고 본 거예요. 애초에 다르다고 해서 왜 중첩이 없느냐. 애초에 거시기에는 그냥 다르다고 본 거죠. 근데 설명을 말해서 좀 피해가는 건데. 고전성은 언제든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원래 애초에 고전적인 개가 있고 미시 개가 있고 양자역학에 적용되는 또 원래 그냥 이 해석 안에서는 그게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있고 거시계가 미시계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관측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중첩 상태가 없어지고 하나의 상태로 콜랩스가 되고 우리는 이제 확률만 안다 이제 이 얘기지. 고양이 누가 죽었냐면 이제 관측을 한 사람도 관측 기구가 이제 고양이를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답이죠. 코펜하겐 해석이. 근데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런 이제 중첩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 자체도 일단 중요한 문제인데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이 거기에 대한 거예요. 데이비 와인랜드하고 그 아루시 프랑스 사람이 거기 미국 사람. 그러니까 와인랜드가 어디냐면 그 미국 그 표준어 리스트에 있는 그 상대성 이론할 때 왜 그 초정배 시계 만들었다는 아마 그 그룹인가 그래요. 그래서 2012년 노벨상인데 이 와인랜드는 뭘 했냐면 이온을 레이저로 포획을 했어. 그러니까 레이저 쿨링이라고 들어보셨죠? 6방향으로 쏘아가지고 원자나 이온을 그냥 포획을 한 거야. 정지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절대 온도 0도 가까이 내려가요. 극저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은 이렇게 포획된 이 이온은 다른 주변하고 전혀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해. 운동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것이 주변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아예 못하게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이게. 그걸 실험적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만든 거예요. 이래놓고 정말로 얘가 살았다 죽었다가 섞여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포획된 이온에다가 이제 뭐 빛을 쫀다든지 전자를 한다든지 얘 이제 살짝 변화를 줘. 그럼 그 결과를 봐가지고 원래 이 이온이 어떤 에너지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쓰면 50개는 E1이고 50개는 E2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험적으로 이 레벨에서 이온 레벨에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가 구현이 된 거지. 진짜 양자 세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거꾸로 거울로 광자를 포톤을 이제 가둬둔 건데 굉장히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울을 이게 뭐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 센티미터 이렇게 놓고 그 안에 광자를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왕복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딱 가둬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으로 이온을 담아놓은 건데 이거는 거울로 빛을 가둬놓은 거예요. 거울로 빛을 가둬놓고 거의 이제 갇힌 빛은 이제 다른 주변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게. 그래서 이거는 광자로 여기와 비슷하게 그런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만든 거지. 그 광자를 가둬놓고 거기다 이제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다른 자극을 줬을 때, 그러니까 메저먼트라는 거지. 측정을 했을 때 정말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업다운 상태, 그러니까 살았다 상태, 죽었다 상태. 이걸 이제 보니까 정말로 그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된 걸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레벨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온 레벨이나 포톤 레벨에서 정말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수상 이유가 인디비주얼 퀀텀 시스템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구현한 그게 지금 95년, 96년에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결과를 보면 진짜 미시 세계에서는 정말로
정말로 그런 중첩이 이제 일어난다는 건데, 그럼 그게 거시 세계에서는 왜 이제 그런 일이 없느냐? 슈레딩거 고양이는 지금, 그럼 그 고양이는 정말로 거시적인 고양이는 이게 중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사실은 좀 해결은 안 된 게, 이거는 어쨌든 여기서만 본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우 많죠, 그죠? 내가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 팀이 져. 저도 최근에 제가 부산 출신이라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데, 채널을 돌리자마자 송순준이 박성민한테 쓰리는 홈런 맞고, 참.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0대 롯데 팬은 경기를 볼 때마다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 그 뭐 좀 있으면 월드컵 시작인데, 우리 월드컵 때마다 그러잖아. 내가 보면 지니까 보면 안 돼. 그죠?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지는 거예요.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야. 그래서 이 코펜하겐 해석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맞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다른 인터프리테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세계 해석이라고 있어요. Many Worlds Interpretation이라고. 요거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 휴 에버렛.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걸 제기를 하고, 또 처음 썼을 때 이 지도 교수가 그 휠러, 아까 봤던 관측되지 않은 현상은 현상도 아니다. 그런 얘기했던.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말도 처음 만들어냈고, 물질이 시공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물질은 다시 그것 따라 움직이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말을 했던 휠러인데, 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들고 나와 박사학위 논문 쓰니까, 처음에 지도 교수가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좀 학위 논문을 굉장히 완화해서 써서 학위를 주고, 그리고 펜타곤 갔는데 하여튼 군 이쪽으로 그 리서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이제 그 학위 논문에 썼던 거를 이제 풀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 다세계 해석은 이런 거예요.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서로가 분리된 여러 개의 세계가 동시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코펜하겐에서의 컬랩스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관측을 할 때 이렇게 중첩 상태에 있던 것이 관측을 하는 순간에 나머지 상태는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관측된 물리량에 해당하는 고유 상태만, 그거 하나만 이렇게 딱 남는 그런 의미에서 컬랩스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고, 슈레딩거 고양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는 어떤 상태가 이렇게 꼽혀져 있는, 그리고 죽어있는 고양이가 그거를 보는 관측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관측할 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지고. 그게 컬랩스의 의미인데, 에버렛은 뭐냐면은 그냥 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중첩 상태로 있고, 대신에 관측을 할 때 이제 이 세계하고 이 세계가 서로 다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년대에 나온 얘기, 60년대 대학원 학생이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달라 그러면 지도 교수가 미치겠지? 그죠? 진짜 여러분들 타임머신 과제한 것 같은 지금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이 일어나려면 진짜 기존에 없던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참 굉장히 혁신적이다 칭찬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지금 생각해도 SF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SF 같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세계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멀티버스를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고, 유력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의 순간마다 계속 이제 다른 세상들이 가지를 치고, 그건 팩토리얼로 늘어나는 거지, 그냥. 무한히 많은 세계가.
그래서 고양이가 살아있는 죽은 세상, 살아있는 세상 그냥 다르게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신봉한 어느 이렇게 일화에 따르면 무슨 구소련의 물리학자 미국 가서 미국 온 김에 카지노 가서 돈이나 실컷 한번 따봐야겠다고 가려니까 미국 과학자들이 아우 너 그러다가 돈 다 잃는다고 그랬더니 그 소련 과학자가 상관없다면서 이제 다른 매니월드에서는 내가 돈 따는 그 중첩 상태가 확률은 낮지만 0이 아니니까 구현이 될 거다. 걔는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고 계속 뭐 했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현한 영화 중에 소스 코드라는 게 있죠. 거기도 보면 설정에 뭐 퀀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오긴 나와요. 이런 영화도 있었고. 이게 다세계석이고, 그 다음, 이제 결 어긋남이라는 개념을, 이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결 어긋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간섭의 억제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소수라고 쓰면 이제 이 앰플리튜드가 있고 페이즈가 있잖아요. 파이 1하고 파이 2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중첩 상태에 있다는 건 이 두 개가 이렇게 더하기로 되는데 이것의 확률을 하면 이거 더한 것의 복소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은 각각의 진폭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섞여 있는 페이즈가 섞여 있는 항이 나와. 이게 이제 간섭 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얘 때문에 간섭이라는 거. 이걸 이제 델타라고 놓으면은 그럼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두툼 실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자를 쏘았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 요렇게 두 줄이 보이는 거는 A1 제곱, A2 제곱이 간섭 없이 그냥 요렇게 있는 게 A1 제곱, A2 제곱이고 이렇게 간섭 무늬가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까지 있는 거, 간섭항까지 있는 거. 근데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놈이 없어지면은 델타 값이 굉장히 작으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른쪽이 양자역학이 이게 고전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드러나는 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간섭항 때문인데 위상에 따른 간섭항 때문에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주변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델타항이 굉장히 작아진다. 그래서 간섭이 억제되는 거를 결 어긋남이라고 그래요. 디코어런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러니까 고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서는 왜 간섭이 그러니까 중첩 상태가 없느냐. 거시 세계는 그 자체가 주변 환경하고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잖아, 일단. 아까도 봤지만은 실제로 와인랜드하고 ROC가 그렇게 미시 세계에서 그런 양자 상태를 구현을 할 때 외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하여튼 이런 결 어긋남 현상이 일어나서 그 상태를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시 세계에서도 그걸 그렇게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시 세계는 일단 사이즈가 커지면은 주변하고 상호작용할 가능성과 뭐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간섭항이 이게 굉장히 억제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 어긋남으로 고전적인 어떤 현상, 클래시컬리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엮인 게 이제 퀀텀 다윈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다윈, 진화,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다윈주의. 이게 뭐 90년대 말, 90년대 중반인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했고 지금도 뭐 사람들이 쭉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걸, 그러니까 양자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럼 이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환경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 거기서 이제 결 어긋남이 생겨. 그래서 뭔가 간섭 현상을 주는 위상이 굉장히 억제가 돼가지고 결 어긋남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그 결 어긋남에 의해서 이렇게 얽혀있던 게 중첩 상태에 있던 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 과정을 뭐 그러니까 environment induced super selection에서 아인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뭐 쓰게 돼요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과정이 이제 뭔가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하고 이제 비슷한 과정이라 이거지. 결 어긋남이 어떤 데는 결 어긋남이 생기고 어떤 데는 결 어긋남이 안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 어긋남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는 곳들은 결이 어긋나 있는 데인데 이 특정한 이런 또 상태들은 여전히 결이 어긋나지 않고 그 중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이 존재해요. 이게 포인터 스테이트라고 그래. 이 특정한 상태들은 주변하고 아무리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게 이제 포인터 상태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상태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가지고 주변 환경에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정보 조각들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포인터 상태만 남는 거 결 어긋남이 진행이 되더라도 중첩이 깨지지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결 맞음 상태겠죠. 이제 결 어긋남이 아닌 디코어런스가 아닌 인코어런스가 되는 인코어런스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중첩 상태 그 간섭항이 섞여서 중첩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걔네는 말하자면 적자 생존에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 상태들이 그 주변 환경과 상호 정보를 계속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거는 뭔가 이제 생물에서 번식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래서 고전성이 그러니까 클래시컬리티가 양자역학 레벨에서 원자들이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원자들인데 그게 많이 모여서 거시 세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는 그런 뭐 중첩 상태가 깨져서 거시적인 현상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전성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략적인 뭐 양자 다윈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세계 해석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른의 확률론적 해석에 그러면 오리진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있고 코펜하겐 해석은 원래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정을 이거는 그냥 우리 엑시엄으로 그냥 확률이고 이렇게 엑시엄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해석 뭐 다세계나 여기서는 이제 확률론 그러니까 보른의 확률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좀 만족할 만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그런 논의 중에 하나고, 이제 펜노즈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면 이 아저씨가 이제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 상태 벡터 시간적 변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미분에 대한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et 이렇게 나가는 걸 u라 그러고 이게 측정해서 그 컬랩스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지. 얘는 수학적으로 그럴듯한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족보가 없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상태 벡터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이거 구라라 이거 한마디로. 이런 게 어딨냐 이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측정의 역설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평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다세계 해석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방금 봤던 그 다웨니즘하고 비슷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R을 그러니까 측정에 의해서 이게 상태가 붕괴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중력이 센 영역에 가면 이게 뭔가 새로운 이론으로 이거를 그 상대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시 뭘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새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게 펜노즈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와인버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양자역학 책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건 없다. 이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양자 다윈주의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자역학 이론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러진 않고 확률론적 해석 자체에 반대해서 다시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그거를 재구성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난 물리학자들 중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실은 뭐 다세계 해석이나 아니면은 뭐 퀀텀 다윈이즘이나 이런 데서 사실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고 그냥 대략적인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줄 수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코페르니쿠스 해석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그냥 제일 쓸모 있는 마음이 편해지는 그냥 뭐 가정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 액시엄이고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뭐 현상을 분석하고 하는 데는 이제 뭐 별 문제 풀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레벨로 내려가면은 뭐 해결이 안 되는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안들이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좀 그러니까 100%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디코어런스 결 어긋남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재미있는 어떤 개념이긴 한데 그것이 결합된 그러면은 다윈주의가 양자 다윈주의가 완전히 이거를 코펜하겐 해석을 대체할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를 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될지. 그러니까 보다 더 지금 우리가 아는 양자역학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이론이 있고 그것의 특정한 극한으로서의 양자역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와인버그도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는 게 많은 상황이고 지금 소개한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건 이제 중첩과 관련된 건데 또 하나 좀 기가 막힌 게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이 또 양자역학에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